북한이 2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발표한 지 사흘 만인데요. 북한의 의도는 뭔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 미사일 도발 올해 들어서만 지금 6번째 발사인데요. 일단 합참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 언론으로부터는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조금 전에 이승윤 기자 얘기 들어봤을 때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특성을 모두 갖춘 신형 미사일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조만간에 우리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북한이 스스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현재로서는 탄도미사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당국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 직후에 발사했다는 것을 밝히죠. 순항미사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 언론도 그렇고 미 국무부에서 반응을 보면은 규탄하는 성명이 이미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그렇죠. 그거는 예.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측에서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최근에 지금 6차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예. 위협적인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3월 25일 날 이제 KN-30이라고 불리는 무려 탄두가 2.5톤 물론 뭐 북한 북측 발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 미사일을 비롯해서 지난 9월 11일에 또 발사 10일 날 발사했던 거는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술 핵 미사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위험이 되는 거죠. 한반도의 전장 환경을 일순간에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섞어 쏜다면 기존에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기가 거의 어려워. 불가능한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화. 예. 지난번에는 심지어는 열차에서도 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효용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한국 또 한미 동맹이 자산을 많이 활용을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좀 어쨌든 만약에 이게 탄도미사일이다 그러면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 반응이 굉장히 주목되는데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게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유엔 안보리 탄도미사일일 예. 경우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은 분명하죠. 2006년에 그 채택된 1718에 따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조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7조에 따르면 완전하고 검증하고 불가역적으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우리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분명한 도발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규탄이 나왔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말 그대로 군 사령부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효용성을 봅니다. 일단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발표가 나왔고 또 그렇지만 국무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결의 위반 그것은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원칙 차원에서 규탄 성명이 나왔죠. 예. 자, 궁금한 건 북한의 의도인데요. 대통령이 유엔 그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전향적인 그 담화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흘 만에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뭐 그 부분이 굉장히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예. 왜냐하면 김여정 담화가 24일, 25일 연속 나왔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히 25일 담화에는 뭐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남북 개성 공동연설까지 이제 정상회담까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김여정의 담화를 지금 9월달에 김여정의 담화를 비롯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계속 담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흐르는 아주 명확한 입장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중 잣대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일종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예. 것이고요. 그것이 가능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관계도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 뭐 이중잣대도 그렇고 적대시 정책도 그렇고 북한이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중잣대에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에서 도발이라는 얘기를 지금 안 쓰고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중잣대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모든 미사일
뭐 아니면 첨단 무기 같은 경우에도 이중잣대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적대시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북한이 바로 담화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정부의 그런 그 입장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네. 나름대로 자신들이 또 갖고 있는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순항 미사일을 쏘면서 처음으로 나온 게 이 국방과학기술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계획이 나온 것은 제도화된 거고 지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명분 쌓기와 또 한국을 그 정부의 태도를 시험하는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남한이 도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중잣대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은 여러 가지 이제 동맹 훈련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선결 조건을 좀 없애라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강원 전략 또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통신 연락선 재개 촉구에는 또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북한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예. 판단하기가 힘들죠. 말씀 나눈 것처럼 25일 김여정 담화만 나왔을 때도 통신 연락선이 복원이 되고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그 기대에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예. 미사일을 쏜 거고 그 다음에 과연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예. 계속해서 말씀드린 어떤 군사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 미사일 발사의 도발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과의 연락선 복원을 포함해서 대화를 할 것이냐.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그나마 남북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25일 날 김여정 담화가 얘기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는 길로 들어섰다 하는 부분을 일부분 우리가 그렇죠. 읽을 수는 있지만 지금같이 미사일을 쏘고 아니면 성명이나 담화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적대시 정책과 이중잣대를 철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북한의 진정성을 좀 의심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근데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청와대도 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남북 관계 개선이 되려면 북미 대화도 함께 이제 진전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김여정 부부장처럼 그 이중 기준 쓰지 말아라 이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을 포함한 어떤 체제 안정일까요? 아니면은 경제 제재 해제까지 나가는 어떤 다른 그 속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뭐 궁극적으로는 둘 다를 북한이 원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시점이겠죠. 시점. 과연 어느 때 북한이 뭐 대화에 저는 언젠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예. 됩니다. 근데 다만 그 시점이 언젠가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은 시점으로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예. 물리적으로 뭐 남한이나 미국이랑 대화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설사 대화가 돼서 뭔가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지난 1월 달 8차 당대회 때 자신들은 힘겨운 정면 돌파를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6월 달에 8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 방역 상황을 중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네. 앞으로 남은 전체적인 그 시간표를 볼 때 일단은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요하죠. 내년 2월에 있고 그리고 사실 3월 달에 한국 대선도 중요합니다. 북한의 네. 입장에서는. 아마 그 시기쯤에는 좀 도발을 안 할 가능성, 삼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지금부터 그 시기 전까지는 말씀드린 자신들의 무기 개발 계획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김성 유엔 대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도발,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무기 시험은 뭐 계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김성 유엔 주재 대사도 그렇고 이중잣대와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북한이 말하는 걸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잣대라는 것은 우리는 SLBM을 비롯해서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갖고 온 것은 국제법이나 국제의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어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이 하고 있는 미사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고 그것은 유엔 결의안 1718의 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이중잣대로 만약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적대시 정책도 비슷한 맥락인데 김성 대사가 얘기한 걸 이제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번에는 연합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네. 그 두 개는 사실은 미국이 대한반도 안보 공약, 대한국 안보 공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건 대비태세를 흔들겠다라는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의 얘기를 우리가 좀 잘
해석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북한에는 어떤 당근책을 지금 제시를 해야 될까요? 글쎄 북한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북한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한 시점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이 삼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네. 경제 제재에다 자연재해에다 코로나19. 특히 뭐 북한은 코로나19를 자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국제사회가 백신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사실 북한한테 백신을 제공하려면 이거는 뭐 북한 인구의 한 80% 이상 이 그 접종을 할 수 있는 백신이 모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되기는 백신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내년 뭐 상반기까지도 놓고 좀 긴 호흡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과 우리가 좀 대비할 것은 그렇게 북한이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이 좀 긴 호흡으로 우리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내년 베이징 올림픽 혹은 대선 직전이 좀 주목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종전선언 대통령의 제안 이후에 북한의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두 남북 정상 간의 어떤 물밑 접촉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 접촉의 가능성은 제가 뭐 정보를 아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는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접촉 상황이 있으면 공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7월 27일 얼마 전에 북한이 남북 통신선 복원을 얘기했을 때 그때 친서가 오갔다라는 걸 북한에서도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그리고 정황상도 그런 얘기는 없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예.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통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24, 25일 연속 담화가 나왔고 그 담화가 진행될수록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기대를 높인 것은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9월부터 흐르는 북한의 조건은 이중잣대와 적대시 정책. 근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또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뭐 저는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갖고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걸 통해 갖고 자신들의 그런 협상력의 우위 그리고 앞으로의 이 관계를 자신들이 끌어가겠다. 이제 그런 이 입장들이 그 안에 묻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미국의 입장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원론적인 입장만 나온 것 같은데 자, 한 걸음 더 북한 쪽의 의견을 들어줄 가능성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만큼 대북 정책에 관심도가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대외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북한 문제가 분명히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 뭐 이게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이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이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어떻게 보면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는 선에서 좀 예. 시간을 벌겠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뭐 그때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전략적 인내랑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이제 뭐 일종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뭐 성킴 특별대표가 와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대북 정책 검토를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고 그 원칙에서 하나도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이랑 하고 근데 그 대화가 시작이 되면은 나름대로 최대 유연성을 갖고 실질적이고 잘 조정된 접근을 하겠다. 그 의미는 나름대로 상응 조치는 신중하고 또 그렇게 성의껏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와야 이제 그런 카드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고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향으로 북한이 가게 만드는 두 가지가 다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달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인데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최고인민회의는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지는 않는 예. 거죠. 대남 주로 메시지도 대남 메시지도 그러니까 예. 그
북한이 원하면 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면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4월 달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원칙적으로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은 그냥 북한 국내적인 것들, 그렇죠. 법을 여기는 우리 국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국회라고 하는 거라는 대표성은 좀 떨어지고요. 물론, 그리고 예, 물론 단순 그런 비교할 수는 문제들이 없지만, 있어서 예.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저는 뭐 썩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고 해갖고 요즘 계속하는 사상 투쟁, 특히 예. 청년들이 한류를 비롯해서 이 부르조아의 그런 사상에 물들었다라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지금 채택하게 돼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말씀대로 만약 국회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능을 한다면 역시 예산 또 인사에 대한 확정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10월 10일이겠죠. 당 창건일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 시기라고 하는데 보통 작년 10월 달에는 열병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열병식의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열병식은 사실 북한이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준비를 하고 또 위성에서 웬만큼 파악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한미 정부 당국에서 그런 얘기가 없는 것을 보니까 또 지난 9월 9일 날 뭐 약식이긴 합니다만 열병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열병식 가능성은 없고 그렇지만 다른 형태로 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그 무력 군사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죠.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지금 남북 북미 관계 개선 참 이 관계들이 지난번에 하노이 노딜에서 봤듯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글쎄요, 어쩔 수 없이 남북 관계 특히 대북 정책은 반응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또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상대편인 북한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2월 뭐 정확히 따지면 9월부터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우리 문 대통령이 이제 8월 10일에 이제 평화는 경제다라 얘기를 했더니 북한이 굉장히 거칠게 살문소 대가리 앙천대소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6월에 개성의 공동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원칙을 갖고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국제사회의 법칙을 위반했을 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뭐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지금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상황을 잘 관리하고 특히 지난 5년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2018년에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잘 복기를 해갖고 다음 정권한테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대북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